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연속이고, 이 갈등은 자주 서로 다투는 상태, 다시 말해서 분쟁을 유발하곤 합니다. 노동관계 역시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이 분쟁의 참모습이나 또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자, 먼저 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 분쟁을 이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은요, 이 노동쟁의인데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이 정의하고 있는 이 노동쟁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요. 이어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의 개념은 집단적으로 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만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노동 조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노동 분쟁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노동 분쟁에 대해서는요, 다양하게 개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법상의 쟁점이 다투어지는 법적 분쟁, 이라거나 또는 개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다툼, 이렇게 이제 정의되기도 하고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개별적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정리해 보자면 이 다툼이 생기는데, 그죠? 이 다툼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왜 다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주장의 불일치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이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하면 이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 개별 노동자 또는 이 노동자들의 단체인 그 노동조합과요, 이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이제 파업 도중에 피켓팅을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노동 분쟁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업과 같은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 분쟁의 상태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좀 유형화해서 나눠보면 먼저 이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이 있고요. 또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노동 분쟁을 이 개별적 분쟁과 집단적 분쟁으로 나누는 것은 이 노동 분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분쟁을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노동자 개인의 어떤 권익에 관한 분쟁이 개인적 분쟁이고요. 그리고 노동자 집단,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분쟁이 집단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 근로기준법이고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을 하는 건 이 노동조합법인데요. 그래서 개별적 분쟁의 내용은 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 분쟁의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법이 규율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모든 분쟁이 다 그렇다, 100%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인데요. 이건 노동 분쟁의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네,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 권리와 이익.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말뜻을 본다면 이 이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들을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꼭 경제적 이익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요,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정되는 법적인 힘이 있는데, 그런 법적인 힘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리, 그리고 또 이제 이익 있죠. 이러한 권리와 이익은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권리는 그러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또 그 힘은 법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가 위법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비록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서 방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소유한 땅을 침범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 꾸며놓은 우리 집 정원에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서 막 꽃도 꺾고 마구 짓밟고 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원을 훼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법하게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요, 내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말고도 내 정원에 들어와서 마구 파헤쳐 놓은 것을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내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위법한 침해의 경우인데요. 침해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자꾸 우리 집 정원에 들어와서 정원을 훼손한다라든가, 그렇죠? 우리 집 정원에 와서 똥도 싸놓고 끼우는 꽃들도 다 이제 짓밟아 놓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이웃집에 어떤 정원수,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이게 우리 집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나는 그 이웃집에게 그 강아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나무가 이제 태풍으로 쓰러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 쪽으로 넘어진 나무를 치워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그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고 또 침해하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위법하게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것처럼 침해 행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익이 침해되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인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아니라거나 또는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익이 침해가 되더라도 그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처럼 어떤 이익이 침해될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권리와 이익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권리나 이익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권리 분쟁의 뜻인데요. 이 권리 분쟁은 노동계약이나 단체 협약 또는 법령과 같은 그런 규범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그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지를 다투는 경우라든가 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 노동조건의 위반에서 생기는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가 이 권리 분쟁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 분쟁은요, 이 노사 간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하는데요. 주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노동쟁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구별하는 것은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해결 절차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데요. 네,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이니까 있다 없다 식의 이 판정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가 있고요. 네, 이익 분쟁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툼이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절차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분쟁이 다른 민사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좀 구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불평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분쟁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이다 보니까 분쟁의 두 당사자 사이에는 힘의 우열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민사 분쟁이라고 모두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하고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노동 관계에서는 확실히 이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는 열등한 지위에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나 어떤 교섭력의 불균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노동 현장에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분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노동관계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번 고용이 되면 계속적으로 또 이어지는 관계다 보니까 분쟁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분쟁은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형태를 띠고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노동 분쟁은요,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부닥치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노동조합 역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별연맹이나 총연맹 같은 상급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리해서 다툼을 벌이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은 결국에 이 전체 노동자와 전체 사용자를 대표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추구해야 하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신속성의 원리, 무엇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경제성의 원리, 분쟁 해결에 비싼 돈이 들어가면 해결이 쉽지 않겠죠. 자율성의 원리, 자, 이렇게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의 원리가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는요, 이 노동 관계에는 힘의 우열 관계나 어떤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등한 두 당사자를 모델로 만들어진 그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이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식적 평등을 추구했던 이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함으로써 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두 세력 간의 어떤 실질적 힘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이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 절차 역시 두 당사자가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사 절차의 원칙인 이 당사자 대등주의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사실상 이 노동자의 권리는 있으나 마나한 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속성의 원리인데요. 이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급여에 의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그 노동자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 분쟁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제적 고통, 또 심리적 고통이 엄청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노동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경제성의 원리인데요. 이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 노동자들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500만 원인데 이 퇴직금 소송을 위해서 그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500만 원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소송을 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는데 되도록이면 경제적 부담이 적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분쟁 해결 제도를 기획하고 또 설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율성의 원리인데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마을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가족 사이에 발생한 다툼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인데요. 노동 분쟁 역시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엮여 있는 그런 조직체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양상이나 또 해결되는 과정 역시 그 조직체의 독특한 문화나 논리 같은 게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다툼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부대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관계이니까 이 노동 분쟁과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어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그런 일종의 어떤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화해나 조정 같은 그런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 분쟁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쟁이든 이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기관은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법원에서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 분쟁의 상당수는 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청구,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또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일반적인 민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노동 분쟁의 해결을 전담하는 그런 전문적인 노동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노동위원회와 전문 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에는 이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정부 세종청사에 이 노동부가 있는 건물인데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노동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그런 법률안, 그러니까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속해서 제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국회 회기가 끝나서 매번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번 국회에서는 제출됐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이 비교법적 문제는 결국에 국가마다 어떤 전문적인 기구를 두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위원회 제도 있죠. 이게 노동위원회 제도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 제도, 그리고 나서 프랑스, 영국, 독일의 노동법원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세종시에 있다라고 했죠. 991번 버스가 있는데요. 991번 버스. 이 991번 버스를 타면 한 25분에서 30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이 991번 버스에서 내리면 사진에서 요 앞쪽 말고요. 왼쪽에 이제 큰 길에 보이는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가면 바로 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인데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인 거죠.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는 거 이거 뭐 중요하겠죠. 자,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인데요. 연혁이라고 하죠. 연혁은 이 물 따라갈 연자 또는 따를 연자고요. 또 가죽혁자를 쓰는데 이 가죽혁자는 혁명이라는 말에서 좀 알 수 있죠. 이 혁명이란 말 할 때도 이 혁자를 쓰는데 이게 바뀌다, 고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혁은 이게 바뀌면서 흘러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53년 3월 8일 최초로 이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됩니다. 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그해 10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 해인 1954년 2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가장 최근이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나머지 연역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시간 나고 또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읽어봐도 뭐 전혀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1953년에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됐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노동위원회법을 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요. 이 노동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과 조정을 주된 업무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노동위원회가 하는 주된 업무는 이 노사 간에 발생하는 그런 그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에 대해서 조정과 판정을 하는 겁니다. 판정이란 건 뭐냐면 판별을 해서 결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서 판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노동위원회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좀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심판이란 게 재판과 좀 유사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니죠. 노동위원회가 법원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니지만 이 법원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에서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라고 했죠. 네,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은요, 이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고 행정위원회이면서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또 사법기관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준사법기관이기도 하죠. 또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분쟁이 그러니까 노동분쟁이 어떤 분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구조로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노동 분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평소보다 이 수업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대신에 이 출석 인증 과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만을 이 노동 분쟁으로 다루어 왔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이 노동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꼭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노동자는 이 개별적 노동자도 있지만 또 노동자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하면 개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같은 그런 노동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요. 이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는 이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대립을 하죠. 그래서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나 그런 분쟁도 이 노동 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 보통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많이 부르죠. 노노 갈등. 이런 노노 갈등도 노동 분쟁으로 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 분쟁의 개념 범위를 좀 넓혀서 정부나 노동자 사이의 갈등도 노동 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러한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한 해결 방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와의 갈등과 뭐 노노 갈등 뭐 이걸 모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과제를 적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간단하게 쓰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분쟁 이외에 이 노동자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 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이게 노동 분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또 그러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 분쟁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이걸 나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이거는 노동 분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노동 분쟁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 다른, 그러니까 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 발생하는 노동 분쟁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노동 분쟁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노노 갈등이나 정부와의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는지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당연히 이제 고찰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적는다고 해서 진짜 한 줄 두 줄 딱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좀 충분히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요약을 잘해서 너무 이제 길게 쓰면 안 되죠. 이제 좀 요약을 잘해서 뭐 5줄이라고 했는데 이 5줄이 이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하면은 한 장에서 한 장 반, 그러니까 한 200자에서 300자 정도 나오니까요. 그 정도로 참 요약을 해서 좀 간단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